딸이 저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뭔데 상관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 순간 30년 동안 혼자 키운 딸이 제 뺨을 때렸어요. 저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딸 하나 키우며 모든 걸 희생했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30년간 일하며 아껴서 모은 전 재산 3억 원, 당연히 사랑하는 딸에게 물려주려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딸이 전화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사위는 집 앞에서 일주일째 기다리며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심지어 딸이 임신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들은 딸의 진짜 속마음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찾아온 가족들의 추악한 민낯, 3억 원을 둘러싼 치열한 심리전, 그리고 예상 못한 반전 결말까지. 대체 제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딸 부부가 이렇게 발악했을까요? 그리고 딸이 진짜로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58살 초등학교 교사로 30여 년을 근무해온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딸 하나를 키워왔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모두 딸과 함께였어요. 딸이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그 순간부터 유치원 발표회에서 제게 손을 흔들던 그 작은 손길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딸이 6살 때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딸을 보는 순간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죠. 엄마, 아빠 언제 와? 하고 묻는 딸에게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단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삼켰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이면서 동시에 아빠가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딸의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딸의 숙제를 봐주고 밤늦게까지 과외비를 벌기 위해 학원에서 수업을 했어요. 주말에는 딸과 함께 놀아주려 노력했고 방학 되면 여행도 다녔습니다. 비록 멀리 갈 수는 없었지만 근교라도 다니며 딸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딸은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남다른 효심을 보였죠. 제가 감기에 걸려 누워있으면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주고 생일이면 용돈을 모아 작은 선물을 사다 주곤 했습니다. 엄마,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를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라고 말하던 딸의 맑은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딸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죠. 대학교 입학식 날 딸이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하며 안겨올 때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저는 아끼며 살았어요. 교사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용돈도 넉넉히 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입던 옷은 10년도 넘은 것들이었지만 딸에게는 항상 예쁜 옷을 사주려 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딸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해주고 저는 늘 반찬 투정 없이 먹었죠. 그렇게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모은 돈이 조금씩 쌓였어요. 교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에 넣고 여유가 생기면 펀드에도 투자했어요. 부동산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며 작은 원룸 하나를 매입하기도 했죠. 모든 게 딸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딸이 결혼할 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거든요.
딸이 대학 4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저는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자기소개서 첨삭부터 면접 연습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줬습니다. 엄마, 면접 떨어지면 어떡하죠? 라고 불안해하는 딸에게 괜찮다. 우리 딸은 어디든 합격할 거야 라고 격려해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 했어요. 다행히 딸은 괜찮은 회사에 취업했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딸이 작은 선물을 사들고 와서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돌봐드릴게요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이때만 해도 저는 딸이 평생 제 곁에서 함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멀지 않은 곳에서 자주 만나고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꿈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평생 모은 3억 원이라는 재산이 우리 모녀 사이를 갈라놓는 독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딸이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를 시작한다고 소개받던 날도 기억나요. 멀쩡해 보이는 청년이었고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뻤죠.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요.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딸의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딸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작은 변화여서 눈치채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결혼 준비로 바빠도 매일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수진아, 오늘 드레스 피팅은 어땠니? 라고 물으면 엄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라며 성의 없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쁜가 보다 했어요. 누구나 결혼 앞두면 정신없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도 딸의 차가운 태도는 계속됐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신혼여행 잘 다녀왔니? 어땠어? 네, 잘 다녀왔어요. 엄마도 건강하시죠? 그래, 엄마는 괜찮다. 언제 한번 얼굴이라도 보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급하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에 따뜻했던 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예의상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딸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다 못해 집으로 찾아갔을 때의 일은 지금도 생생해요. 딸이 사는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온 딸의 첫 마디가 엄마, 왜 갑자기 와요? 미리 연락하시지였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왔는데 뭐가 문제니? 아니에요. 그냥 미리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때 안에서 사위가 나왔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라고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그날은 어색한 인사만 하고 거실로 들어가더라고요. 딸도 마지못해 저를 들여보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려 했는데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딸과 사위가 서로 눈짓하며 뭔가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이었죠. 1시간쯤 있다가 딸이 엄마 저희가 약속이 있어서요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약속이니? 엄마 오랜만에 왔는데 지인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시간 맞춰서 뵙죠. 그렇게 저는 딸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 달라졌는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딸과의 만남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전화를 해도 바빠요. 피곤해요. 다음에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가끔 만나자고 해도 시간이 안 돼요라며 거절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만나려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어느 날은 딸이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 딸이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반가워서 수진아 하고 불렀는데 딸이 저를 보는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엄마, 여기 왜 와요? 은행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마주쳤네. 점심 같이 먹을까? 아니요. 동료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엄마는 식사하세요. 그러고는 동료들에게 먼저 가세요라고 말하고 저와 조금 떨어진 곳으로 왔어요. 엄마, 앞으로는 회사 근처에 오시지 마세요. 동료들 앞에서 좀 그래요. 뭐가 그러니? 엄마가 딸 만나는 게 뭐가 창피한 일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미리 연락하고 만나요. 갑자기 나타나시면 곤란해요. 그날 딸의 차가운 말투를 듣고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딸에게 창피한 존재가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저를 점점 멀리했습니다. 명절에도 바빠서 못 가요라고 하고 제 생일에도 축하해요라는 문자 한 통만 보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작은 선물이라도 사들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을 텐데 말이에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수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요즘 너 너무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해서 바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야. 엄마, 이제 저도 결혼했으니까 예전처럼은 안 되죠.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요. 30년을 키운 딸이 결혼했다고 해서 엄마를 이렇게 멀리하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다른 집 딸들도 다 이런가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어요. 우리 집 며느리는 오히려 더 잘해줘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하고 가끔 반찬도 갖다 줘요. 딸이 결혼해도 엄마는 엄마죠.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 더 서럽더라고요. 왜 우리 딸만 이럴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위와 몇 번 마주칠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던 사위도 점점 저에게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인사는 하지만 예전처럼 반갑지 않고 어색한 분위기였죠. 뭔가 딸과 사위 사이에서 제가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추석 때였어요. 딸이 시댁에 가야 해서 못 가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추석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말도 피곤해서요. 약속이 있어서요라며 만나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딸이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 이제 저는 딸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키운 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싶어서 자책도 많이 했어요.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아니면 간섭을 너무 많이 했나? 그런데 생각해봐도 딸을 위해서 한 일뿐인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딸과 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제가 딸에게 그런 끔찍한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위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이에요. 딸에게서 직접 연락이 온 게 아니라 동네 아는 분이 사위 승진했다며? 라고 물어보셔서 알게 된 거였어요. 그때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이런 좋은 소식도 엄마에게는 알려주지 않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래도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저도 기뻤으니까요. 승진 기념으로 뭔가 해주고 싶어서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로 했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를 골라서 하루 종일 요리했어요. 딸이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들로만 골라서 말이에요. 음식을 다 준비하고 큰 보온통에 담아서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간 게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간 거였는데 말이에요. 딸의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며 수진아, 엄마야. 승진 축하한다고 음식 해왔다라고 말했어요. 문이 열리고 나온 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왜 또 연락 없이 와요? 승진 축하하려고 왔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왔고, 지금 좀 바빠요. 다음에 와요. 뭐가 바쁘다고 그래? 잠깐만 들어가서 음식이라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갈게. 그때 안에서 사위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그러세요. 우리도 스케줄이 있거든요. 승진 축하하려고 음식 좀 해왔는데 잠깐만 들어가도 안 될까요? 딸이 저를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지금 안 돼요. 음식은 고마운데 다음에 와요. 수진아, 엄마가 새벽부터 준비한 건데. 그때였어요. 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해요? 이제 저도 결혼했는데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딸의 큰 소리에 옆집에서도 문을 열어보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수진아, 목소리 좀 낮춰. 이웃들이 다 들어. 들으면 어때요?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그렇지. 사위가 딸을 말렸어요. 자기야, 그만해. 어머니께. 하지만 딸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도 이제 지쳤어요. 엄마가 자꾸 연락 없이 와서 우리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방해라고요? 제가 딸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였나요? 수진아, 엄마가 언제 너희 생활을 방해했니? 그냥 가끔 보고 싶어서. 가끔이 아니라 너무 자주 해요. 친구들도 엄마가 너무 집착한다고 해요. 집착이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키운 딸을 사랑하는 게 집착이라고요? 수진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엄마는 저희한테 필요 없는 존재예요. 이제 그만 간섭하세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필요 없는 존재라고요? 제가 딸에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뭐라고? 너를 30년을 키워서 이런 말을 듣는구나? 키워달라고 한 적 없어요. 엄마 혼자 키우고 싶어서 키운 거잖아요. 그때 사위가 딸을 말리려 했지만 딸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하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주제에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함부로 오지도 마시고. 엄마 주제에? 제가 딸에게 주제 운운하는 소리를 들을 줄이야. 그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들리는 그대로예요. 이제 좀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그러더니 딸이 저를 밀쳤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비틀거렸죠. 손에 들고 있던 보온통이 떨어져서 음식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수진아. 그런데 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화가 난 얼굴로 제 앞에 서더니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짝! 그 짧은 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30년을 키운 딸이 엄마의 뺨을 때리다니. 뺨이 따갑다기보다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위가 놀라서 딸을 말렸어요. 자기야, 뭐 하는 거야? 어머니께 어떡해.
하지만 딸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소리쳤어요. 이제 됐죠?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정말 지겨워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딸을 바라봤어요. 제가 30년을 키운 딸이 맞나 싶었어요. 어떻게 엄마에게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쏟아진 음식을 보니 더욱 서럽더라고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현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딸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이렇게 되다니. 수진아,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집착해요. 친구들도 다 웃어요. 엄마가 딸한테 매달린다고. 매달린다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매달리는 건가요?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건데. 그런 사랑 필요 없어요. 이제 정말 그만해요. 사위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의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어요. 결국 사위도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그만 가시죠. 상황이 좀. 그 말을 듣고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싶었어요. 사위마저 저를 내쫓는구나 싶어서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음식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래, 알겠다.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었구나. 짐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자주 와서. 아니다. 짐이 맞다. 엄마도 이제 알겠다. 그러고는 보온통만 주워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딸의 집에서 계속 소리가 들렸어요. 딸과 사위가 싸우는 소리였죠. 당신 왜 그렇게 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정말 답답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와서 탔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뺨이 빨갛게 부어 있더라고요. 딸이 때린 자리였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자국이 사라지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제가 30년을 키운 딸에게 뺨을 맞은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필요 없는 존재, 엄마 주제에 집착한다, 매달린다. 그런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딸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집착했던 걸까요? 온갖 생각이 들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딸이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엄마를 때린 건 잘못이니까 며칠 지나면 미안하다고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마치 그날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딸이 저에게 한 말과 행동이 진심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 정말로 우리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는 것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석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놀랐죠.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드럽고 다정했죠. 마치 예전에 착했던 수진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래,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어떻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드디어 사과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래, 엄마도 그날은 좀 그랬네.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엄마가 뭘 잘못하셨어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오빠도 엄마께 사과드리고 싶어 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내 딸이구나 싶었죠. 그럼 언제 한번 보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좋아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찾아뵐게요. 주말이 되어서 수진이와 사위가 집에 왔어요. 꽃까지 사들고 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수진이를 잘못 말렸어요. 사위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풀렸어요. 수진이도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라고 말하며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날은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어요. 수진이가 예전처럼 제 팔에 기대기도 하고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사위도 어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라며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꾸 집안을 둘러보는 거예요. 특히 거실에 걸린 예금 통장 복사본이나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제가 정리정돈을 좋아해서 중요한 서류들은 투명 파일에 넣어 선반에 정리해뒀거든요.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혼자 사시니까 걱정돼요. 건강은 괜찮다. 아직 일도 하고 있고, 정년퇴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2년 정도 남았지. 그때 사위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퇴직하시면 뭐 하실 계획이세요?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편히 지내야지.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크지 않아요? 관리도 힘드실 텐데. 왜 갑자기 집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안부차하는 말인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직은 괜찮다. 익숙한 곳이라.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시면 저희 근처로 이사 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 말이 고마웠어요. 그래, 역시 내 딸이야 싶었죠. 하지만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선생님, 딸 정말 잘 키우셨네요. 3억이나 모으셨다며? 어떻게 그걸? 동네에서 다 얘기하던데요. 교사로 일하면서 그렇게 모으기 쉽지 않을 텐데. 깜짝 놀랐어요. 제 재산 규모가 어떻게 동네에 알려진 걸까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웃이 말했어요. 딸이 효녀네요. 어머니 재산 다 물려받을 거라며?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누가 제 재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까요? 며칠 뒤 수진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랑 상의한 게 있는데요.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만나요. 무슨 상해?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요.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그 주말에 만났는데 수진이와 사위의 태도가 또 달라져 있었어요. 너무 친절하고 정중했어요. 마치 저를 모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저희 집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요? 이사라니? 갑자기 왜?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저희가 가까이서 모시고 싶어요.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저희가 바로 옆에서 챙겨드릴게요. 그런데 이사비는 어떻게 하고? 어머니 재산으로 하시면 되죠.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어차피 다 저희 거라고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제 재산을 자기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나중에 상속받게 될 테니까요. 사위가 급하게 수습했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말을 잘못했어요. 지금 당장은 어머니 거죠. 다만 저희가 가까이서 모시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아이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뒤로 수진이와 사위는
부쩍 자주 연락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마다 찾아오려 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피하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병원 가실 때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 집 수리할 곳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어요. 석 달 전에 저를 밀치고 때렸던 수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어느 날은 수진이가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라고 하며 찾아왔어요. 무슨 소식? 임신했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손주를 보게 되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도 들었어요. 왜 하필 지금 임신 소식을 알려주는 걸까? 정말? 언제부터? 2달 됐어요. 엄마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2달이나 됐는데 이제 알려준다고요? 예전 같으면 임신 확인하자마자 달려와서 알려줬을 텐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애기용품도 준비해야겠네. 엄마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엄마. 그런데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베이비 용품도 비싸고 산후조리원도 비싸잖아요. 아, 그래서 임신 소식을 알려준 거구나 싶었어요. 돈이 필요해서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준비해 줄게. 정말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손길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었죠. 그 다음 주에는 사위가 혼자 찾아왔어요. 어머니,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니?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집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싶고요. 그래서 혹시 미리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도 절약되고 저희도 계획을 세우기 편할 것 같아서요. 미리 상속이라고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얘기를 하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너희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니?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수진이가 받을 거잖아요. 미리 받으면 세금도 적게 내고. 세금은 무슨 세금이야? 엄마가 언제 죽는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런 뜻이 아니라 좀 더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너희가 지금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니? 사위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석 달 전에는 엄마를 때리고 내쫓더니 지금은 돈 얘기를 하러 와. 그때 사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그때 일은 수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 엄마를 때릴 정도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모시고 싶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게 너무 뻔했거든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동네에 제 재산 소문이 퍼진 것도, 갑자기 달라진 수진이와 사위의 태도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 3억 원 때문이었던 거죠. 일주일 뒤에 수진이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 태교에 좋다고 해서 클래식 콘서트 가려고 하는데 티켓이 비싸요. 얼마인데? 20만 원이요. 그런데 저희 형편에는 좀. 또 돈 얘기였어요. 태교라는 핑계로 돈을 달라는 거였죠. 그래, 엄마가 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그렇게 돈을 주긴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저를 사랑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에 오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수진이와 사위를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했어? 대충 봤는데
적금만 2억 정도 되는 것 같아. 부동산까지 합치면 3억은 넘을 거야. 다행이다. 생각보다 많네. 그러게.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 돈이면 무시할 수 없지. 임신한 척 하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어머니가 완전 넘어가셨어. 임신은 진짜야. 다만 어머니한테 좀 더 잘해서 상속 확실히 받는 거지.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제 재산 때문에 다시 찾아온 거였구나.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충격이 너무 컸어요. 임신도 진짜지만 그것까지도 계산에 넣고 있었던 거예요. 손주에 대한 기대마저도 이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제가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이런 식으로 탐내는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아니면 아예 확실하게 정리해버릴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평생 변호사 사무실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결심이 섰거든요. 선생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상속 관련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제가 겪은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변호사도 놀라더라고요. 그렇다면 딸을 상속에서 배제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딸이 유일한 상속인이시잖아요. 그럼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가 30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만났던 아이들 중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장학재단에 기부하면 안 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유언장 작성을 시작했어요. 제 전 재산 3억 원을 어려운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쓰겠다고 명시했죠. 수진이는 법정 상속분조차 받을 수 없도록 확실하게 배제했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제 재산이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오히려 뿌듯했죠. 그런데 일주일 뒤에 수진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출혈이 있어서 입원했어요. 뭐, 지금 어느 병원에 있니? 선병원이요. 엄마, 빨리 와주세요. 무서워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래도 손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 보니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수진아, 괜찮니? 의사는 뭐라고 하던? 안정을 취하면 괜찮다고 해요. 엄마, 무서웠어요. 눈물을 보이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가 낳은 딸인데 말이에요. 괜찮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그때 사위가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의사가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를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건강이 우선이야. 그런데 수진이가 회사를 쉬면 월급이 줄어들어서 생활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또 돈 얘기였어요. 수진이의 위험한 상황도 결국 돈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요. 몇 달만. 100만 원씩 달라고요? 저는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알겠다.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일까? 아니면 이것마저도 연기일까? 퇴원 후에도 수진이는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엄마, 산후조리원 예약금이 필요해요. 엄마, 베이비 용품 미리 사야 해요.
엄마, 영양제 사야 하는데 임산부용은 비싸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돈 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손주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줬는데 점점 요구 금액이 늘어나더라고요. 어느 날은 사위가 어머니, 아예 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매번 연락드리지 않아도 되고라고 하더라고요.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요? 그럼 제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도 모르게 쓸 수 있겠네요. 그건 좀 그렇겠다. 왜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거인데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또 그 말이었어요. 어차피 다 저희 거라는 말.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잊은 건지 아니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아, 너 지금 뭔 말을 하는 거니? 사실이잖아요. 저 말고 다른 상속인도 없고.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너 엄마가 언제 죽는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런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넌 지금 엄마 재산만 바라보고 있구나. 엄마도 져주려고 모은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맞기는 했어요. 저는 정말 수진이를 위해서 돈을 모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탐내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 마침 수진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급하게 봤더니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지금 엄마 집에 있어. 돈 좀 받으려고. 아직 확실하지 않아. 유언장 같은 거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잠깐만. 수진이가 제가 듣고 있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급하게 전화를 끊고 나왔어요. 누구랑 통화했니? 아, 친구요. 병원 일로. 거짓말이라는 게 뻔했어요. 유언장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날 수진이와 사위가 돌아간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유언장 작성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장학재단과도 연락해서 기부 절차를 시작했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말 확실하시겠어요? 한번 작성하면 번복하기 어려워요. 네, 확실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제 재산을 맡길 수는 없어요. 그 다음 주에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네, 뭐예요? 엄마 재산 노리지 마라. 엄마가 다 알고 있다. 엄마, 그게 무슨... 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한 얘기 다 들었다. 유언장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한 것도 말이야. 전화 너머로 수진이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오해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오해가 아니야. 엄마가 직접 들었는걸. 그때부터 수진이와 사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럼 어쩌실 거예요? 어차피 저 말고는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엄마가 정할 일이야. 설마 진짜 다른 데 주실 건 아니죠? 그 말투에서 여전히 제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미 정했다. 너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언장 작성했다. 내가 엄마한테 한 행동들, 엄마는 다 기억하고 있어. 전화 너머로 사위와 급하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저는 엄마의 유일한 딸인데, 유일한 딸이 엄마를 때리고 필요 없는 존재라고 했지? 그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사과하는 거라는 게 뻔했거든요. 그 이후로 정말 난리가 났어요. 수진이와 사위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문 앞에서 사과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엄마가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매달리더니 어느 날은 수진이 혼자 와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아이 때문에라도 용서해 주세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정말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이웃들이 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문을 열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는 사위가 와서 큰 소리 쳤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스트레스 때문에 또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도 되세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손주가 걱정되니까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거짓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확인 전화를 해봤더니 정말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수진이를 보니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수진아, 엄마, 와주셨네요. 저 정말 무서웠어요. 의사는 뭐라고 하던? 스트레스 때문에 조산 위험이 있다고 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수진아, 엄마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엄마, 저 진짜 달라질게요. 예전처럼 엄마를 모실게요. 내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걸 엄마는 알고 있어. 아니에요. 정말 엄마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눈빛이었거든요. 수진아, 엄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내가 엄마한테 한 일들을 생각해봐. 엄마, 그럼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결국 본심이 나오더라고요. 미안하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결국 돈이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요? 내가 알아서 해. 엄마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했잖아. 엄마, 그만해, 수진아. 이제 엄마도 지쳤어. 그 말을 남기고 병원을 나왔어요. 뒤에서 수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장학재단에 정식으로 기부 의사를 밝혔어요. 3억 원 전액을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교육비로 쓰겠다고 했죠. 정말 전액을 기부하시겠어요? 가족은 괜찮으신가요?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기부 절차를 마치고 나니 정말 후련했어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죠. 며칠 뒤 수진이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더 이상 사과하러 오지도 않고 전화도 오지 않았어요. 결국 돈이 목적이었다는 게 확실해진 거죠. 가끔 동네에서 수진이 부부를 목격하곤 해요. 저를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피해가더라고요. 한때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지난주에는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기부금으로 5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편지를 읽으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사해야 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할머니 덕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됐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런 편지를 받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돈이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이고 있구나 싶었죠.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수진이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재산 때문에 이용당할 걱정도 없어요. 물론 외롭긴 해요. 30년을 함께한 딸을 잃은 건 큰 상실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그동안 딸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 거예요.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면서 말이에요. 수진이는 이제 제게 딸이 아닙니다. 그냥 남남이에요.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고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정말 궁금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는 것과 혼자 사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제 저는 수진이의 엄마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진짜 인생 이야기, 진한 감동의 순간들을 전해드릴 환갑 오디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환갑 오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